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바로 금입니다. 제 이름도 금금이거든요. 왜 금금이에요? 이름이 김광석 할 때 성이 금이고 네. 세금김. 네. 그리고 광석도 빛나는 돌. 아, 광석. 네, 그래서 우와. 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은 네. 금처럼 빛나거라 하는 의미의 금금인데 또 역시 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처음 저희 채널에 오셨으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금 투자하고 있고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양벨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양베리. 혹시 이 베리는 딸기 할 때 베리. 네, 맞습니다. 네, 베리베리 딸기. 네. 그리고 양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딸기 농사 지시는 부모님. 네. 그래서 양주 딸기에서 양벨입니다. 그래서 양베리라는 네. 닉네임을 스스로 만드셨나 봅니다. 네, 맞아요. 딸기 좋아하시나요? 딸기 좋아하죠.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딸기가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다. 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 토크를 네. 좀 진행해 보려 하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두 갈식으로. 그리고 그 근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금값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올해 25년 연내 네. 금값이 어느 정도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올 한 해만 기준으로 따지면은 저도 쉽사리 예측을 하긴 되게 어렵지만 만약에 이번 상승 사이클의 끝에 금값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2만 1,000불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1,000불. 네. 그러면 몇 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7배 정도 네, 더 지금 올라야 된다. 녹화일 기준으로 연내 25년 연내 네. 금값이 7배 튄다. 연내는 아니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이클의 마지막이 한 2030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내에 이제 뭐 금값이 한 7배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네. 5년 내 네. 7배 네. 튄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금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자산 시장이니까 네. 분석 의견을 드려요. 그러면 장기적인 전망 말고 그냥 네. 연내 어떻게 될지 좀 얘기해 달라. 네. 비트코인에 대한 커멘트도 그렇게 요청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네. 그래도 연내에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하는 의견도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금값이 한 40%, 그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금값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3,100불을 돌파하는 일단 그 3,100불을 돌파하는 그 정도는 올해 안에 좀 네.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년 내 7배 오른다. 그리고 연내에는 3,100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네. 온스당 가격인 거죠. 네. 그렇게 오른다. 그렇게 먼저 의견을 주셨고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여쭤볼게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여러분께도 의견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그 결론을 그냥 무조건 신봉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전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들으셔라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거를 드리고 그 근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거고 네.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거를 여쭤볼게요. 가장 주된 근거 뭐를 꼽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2030년 정도까지 금값이 2만 1,000불을 가야 되는 이유, 네. 그리고 그 상승 사이클이 지금이라는 이유, 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금값이 오를 때 2만 1,000불까지 가야 된다. 이거의 가장 주된 근거는 금이라는 자산이 2,400년 동안 그 화폐로서 쓰였어요. 사실은 돈으로서 쓰인 거를 따지면은 5,000년 전부터도 쓰이긴 했는데 이제 이 금을 담보로 한 화폐가 나오고 그래서 이 금에 대한 가격이라는 게 매겨진 게 2,400년 전부터거든요. 네.
그 2,400년 동안의 그런 금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 존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 뭐 고대 아테네라던가 뭐 로마 시대 때라던가 뭐 그다음에 중국 13세기, 12세기 그리고 뭐 뉴프랑스 이런 다양한 금의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 이때 금값이 결국 어디까지 올랐을까를 따지면 아주 주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그게 바로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국가의 화폐를 정의하는 단위가 뭐 M0부터 M2, 뭐 M3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인 M0 본원 통화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이 발행된 화폐 본원 통화의 양 이상만큼 금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가까운 예시로는 뭐 1934년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1970년에 금의 사이클이 있었고요. 예, 이때도 다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을 기준으로 본원 통화의 량이 1대1로 맞춰질 때까지 최소한 그 이상이 올라갈 때까지는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이 발행한 본원 통화의 량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 한 8,133톤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2만 1,000불이 돼야 된다고 딱 나옵니다. 네. 아, 그런 관점에서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경린남과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네. 토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돼 버리니까 의견을 좀 드려보면 네. 좋은 접근이신데 일단 화폐 발행량은 무제한이기도 해요. 네. 근데 금 발행량은 무제한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 발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네.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곧 상대적으로 나머지 재화나 네.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뜻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접근은 제가 봤을 때도 저도 네. 부족하지만 적절한 접근인 것 같은데 특히 경제가 안 좋으면 네. 뭐를 원할까요? 경제가 안 좋으면 두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네. 경제 정책이 네. 하나가 재정 정책, 하나가 통화 정책. 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네.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네. 더 재정을 풀으려고 그래요. 네. 추경도 편성한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동한다, 네. 재정 건전성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렇죠? 정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까지 네. 재정을 투입하려 해요. 네. 그러니까 돈 발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경기가 안 좋으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네.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니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게 굴러가고 있고 좋을 때도 발행하는데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발행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불확실성 관점에서 금 시장을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발행량이라는 관점에서 매칭을 해봐도 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과거의 화폐의 모든 역사를 봐도 화폐는 늘어나기만 했지 줄어드는 역사는 정말 미비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발행된 화폐의 량 정말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임계점이 오면 결국에 사람들은 화폐에서 다시 가치 있는 자산 일반적으로는 그게 금이었고 5,000년 동안 결국 금이었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본이제였다가 금이라는 자산이 너무 좀 제약이 심하잖아요. 네. 1년의 생산량도 한 1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를 늘리는 그런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불안화폐 시스템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고 이거를 인류 역사에서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금의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화폐라는 걸 따지면 결국에 화폐의 가치가 뭘까? 전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화폐는 믿음이다. 네, 화폐는 믿음이다. 그래서 화폐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사람들이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치를 유지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 그렇게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왜 안 왔냐? 그거는 그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화폐 발행량도 있지만 유통 속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믿음이 크면 사실은 굳이 사람들이 뭐 그 화폐를 빨리 뭐 소비를 해야 된다던가 뭐
음식이나 필수제들을 사재기 한다던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신뢰가 깨지는 트리거만 나온다면 금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다시 무너지면서 금 가격과 이런 모든 자산에 대한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때가 역사적으로 반복했고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적인 틀에서도 향후 5년 내 7배 되는 어떤 근거를 뭐 추가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기준으로 좀 네. 판단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아까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나머지 한 가지 관점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언젠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네, 금 가격은 본원 통화의 량 이상으로 일단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는 뭐 2,400년 동안 입증이 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시절 그 시기가 과연 지금이냐라는 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바로 지금이다. 네, 일단 아주 데이터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딱 두 가지거든요. 네, 네, 첫 번째가 실질 금리고 두 번째가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 때마다 금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 시작점이 이제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그리고 2019년이었어요. 네, 근데 다 보면 1933년부터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었고 1970년부터 상승해서 뭐 26배 올랐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금의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그 순간이 금의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시그널이 지난 100년 동안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데 네, 그게 2019년부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슈퍼 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이 바로 생산량이었어요. 네, 이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만약에 오늘 제가 금강 업체인데 금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뭐 그만한 금광을 탐사하고 견적을 뽑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깔고 채굴하고 그 다음에 정제하고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뭐 원유 회사들도 그렇고 다 비슷하지만 이전에 이미 설비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야 나중에 10년 뒤에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금의 생산량 차트를 보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또 100년의 데이터를 똑같이 뽑아서 보면 정확히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순간부터 이제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었다. 네, 네, 그게 또 1933년, 70년, 2002년 완전히 똑같아요. 네, 그리고 2019년. 네, 네.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실질 금리와 생산량 모두 정확히 2019년부터 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시기가 지금이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네, 자, 제가 토론이니까 네, 반문도 드리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 슈퍼 사이클 시작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금 슈퍼 사이클이 2019년부터 네, 시작됐다라는 의견이세요. 그게 이제 생산량 관점에서는 저는 의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 네, 그 혹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네. 개념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표현은 네. 정확히 어떤 표현이실까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전체 기간에서 모두 항상 마이너스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이제 미국의 1년 국채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저는 실질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 네. 그리고 금리가 있는데 네. 시중 금리 기준으로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 시중 금리보다 더 높으면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실질 금리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의견은 네. 2022년, 2년, 3년 네. 그리고 4년까지도 어쩌면 그 물가 상승률보다 실질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네. 22년, 23년이 네. 그때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의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다라고 네. 하면 5%가 살짝 안 되는 4%대 중반이고 네. PC 기준의 물가 상승률은 뭐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로 봐도 2% 중반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말씀 주셨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부터 마이너스로 빠져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는 또 떨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로 빠져든 그 타이밍이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트리거고 그 다음에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점점 더 내려가는 이런 추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1930년대 그리고 1970년대, 2000년대 이 금의 사이클 때 다 실질 금리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세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최저점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성이다. 예, 왜냐하면 사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경제적으로 보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만약에 뭐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리를 그것보다 더 올려놓으면 됐는데, 네. 근데 국가는 왜 항상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정 기간의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전 이 핵심이 결국에는 부채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네. 우리 경제 채널이니까 네. 제가 좀 그 뭐죠? 메이크 센스 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인상은 이제 네. 대표님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네, 추세적으로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거나 네, 혹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시중 금리가 낮은 구간이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19, 20년, 21년까지는 19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네, 20년, 21년까지는 팬데믹 상황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네, 인하했었던 구간이고 네, 그러면 시중 금리가 뭐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구간 맞고요. 네, 그리고 22년, 23년은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네, 9.1%에 달했거든요. 미국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도 물가 상승률이 또 너무 높으니까 통상 네, 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이렇게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25년은 네, 미국의 시중 금리가 4.56%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네, 그럼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이니까 네, 사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24년 5년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도 아니었고 네. 그러면 이것에 부합하지 않지 않나요? 제가 너무 막 몰아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1930년대, 70년대 이때를 봐도 그 중간 중간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를 유지하는 구간도 꽤 존재를 해요. 네네. 근데 그때도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건 거죠. 지금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을 볼 때 실질 금리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투자를 하느냐 볼 때 금 말고 원래 대안은 미국 국채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사던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 도저히 라고 하면은 이제 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의 국채를 제가 지금 10년물짜리를 사놓고 아니면 뭐 3년물짜리를 사놓고 3년 동안 내가 이 금리 받고 있으면 나중에 3년 뒤에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했을 때 이득이 날까 아닐까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앞으로 2026년, 2025년에도 그렇고 2026년, 7년 이렇게 쭉쭉 가면서 미국이 과연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회의적이라서 더 뜨겁게 이제 금값이 오르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또 2025년은 그 외에도 지정학적이라던가 다른 이제 뭐 트럼프의 그런 문제도 있으면서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한 부분이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더 상승하는 데는 이런 실질 금리에 대한 어떤 하락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네, 금은방에 가시면 제가 뭐 금은방에 가본 적은 거의 기억에 없는데 네. 가시면 금 사러 오면 보통 이제 금은방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금값이 제일 쌉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동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제가 2019년에 이제 금을 처음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네. 2020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해요. 네. 근데 매주 듣는 같은 질문이 금값 너무 비싼 것 같다고. 2019년에도 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쭉 가서 2025년이 된 지금까지 매주 듣는 말이 금값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5년 뒤에 2030년 이 정도 돼서 2025년의 금값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걸 보면 아 그때 금값 쌌는데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금값은 지금이 가장 저렴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금값이 제일 저렴하다. 네. 그러니까 오늘 금값이 가장 싸다. 가장 싸다. 그죠? 네. 네. 이게 말씀 직접 하셨으니까.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그 한 가지 좀 강한 의지는 네. 거의 하셨던 말씀에서만 네. 제목을 꼽습니다. 네네. 우리 PD님 그러시죠? 예. 네. 그래서 어그로가 아니라 실제 하셨던 말씀.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값이 가장 싸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이제 토론이니까 네. 제 의견도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주셨던 그러니까 어떤 금이라는 하나의 사물을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원리를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네. 판단하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네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금값도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려가는 구간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통상 저희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기보다는 네.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의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 2022년, 23년처럼 네. 대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네. 시중금리도 발작을 일으키면서 음. 페이퍼 텐트럼을 일으키면서 시중금리가 먼저 튑니다. 네, 네. 시중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구간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 이거 주식시장에 돈을 두면 안 되겠다. 네. 부동산 시장에 돈을 두면 안 되겠다. 음. 금의 형태로 두면 안 되겠다. 네. 하면서 은행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보다는 그것도 네. 좋은 접근이시지만 네. 저의 의견은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네. 저축을 선호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축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음.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인데 네. 주식 시장의 일부, 부동산 시장의 일부, 네. 비트코인 시장에도 일부, 금으로도 일부 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게 상당 부분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한 가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저는 더 중요하게 관찰하고 싶은 한 가지 변수는 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하면 네.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니까 불확실해질 때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주로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했을 때 네. 불확실성. 또 22년 2월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네. 그럴 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네.
역시 트럼프 시대에 무역 전쟁을 강하게 움직인다, 더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할 때마다 금값이 고점을 찍는데 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을 들여다볼 때 불확실성의 레벨을 보시는 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2025년 경제를 뭐라고 정의할까? 3대 국제 기구가 네. IMF가 OECD, 월드뱅크가 네. 공통적으로 25년 경제를 uncertainty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음. 지경학적 불안이 네. 고조되는 구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상당 부분 그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인공이 또 트럼프인 거죠. 네. 그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25년의 경우 불확실성을 안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 경제 네. 위기 올 텐데 하는 불안. 네. 그게 또 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변동성을 많이 봅니다. 변동성. 네. 예, 변동성. 불확실성을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변동성 지표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빅스 네, 지표라든가 빅스. 아니면 프리미엄 네네. 같은 거, CDS, CDS, 프리미엄 네. 그런 위험도를 측정하는 네. 그런 지표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네. 안전자산의 형태로 돈을 음. 갖추고 싶다라는 네. 뷰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예. 그러면 먼저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기 전에 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오늘 초대된 토론자시니까 네.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에서 또 빛나는 자산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금이 뭐 이자나 배당을 또 주지도 않으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처음 금 공부를 할 때 네. 금리가 오르면 금의 악영향이다, 이거를 많이 배웠다 보니까 지난 100년치 또 금리 데이터를 뽑아서 금 가격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1970년 같은 때를 보면 금리가 거의 뭐 10년 내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0년 내내 금 가격도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히 금리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실제 금리를 봤던 건데, 예. 이 실제 금리가 1970년대는 금리가 아무리 치솟아도 물가도 같이 오르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느꼈던 바는 물가를 후행해서 금리가 따라가게 되면, 좀 물가를 따라가서 금리가 후행하게 되면 금 가격의 상승을 결국 막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전체 기간을 두고 볼 때 실제 금리를 과연 금리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가 가장 핵심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의 양이, 저는 금리를 고금리, 정말 1970년대와 같은 그런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70년대보단 저는 1940년대처럼 그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금리를 그냥 제로에 거의 유지를 시켜 버리면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사실은 거의 용인했던,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2020년대를 이제 끝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5년 금값의 상승 사이클 안에 네. 놓여 있다. 네. 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금 시장을 이제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서 간주하고 이 가격의 상승 여부를 좀 진단해야 돼요. 근데 네. 우리가 우리 카메라 앞에 토론하기 전에 네.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네. 사람들은 왜 네. 가격이 오르고 나면 관심을 보인다. 맞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오를 것인지를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네. 저도 처음 공중파 방송에서 네. 금값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오, 네. 예, 지난 월요일 날. 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값이 오르는 모습,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니 뉴스에선 그건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 소재가 되니까 사람들은 소위 일종의 포모 현상. 네, 네, 나는 금 안 갖고 있는데, 난 금 네. 투자 안 했는데, 네, 나도 투자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른 걸 보고 나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금이 2,000불이 고점이었거든요. 예전에. 예, 예, 그때는 2,000불 때만 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금을 엄청 팔러 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보단 대부분 뭐 돌반지 막 이런 선물용으로 갖고 있거나 주얼리로 갖고 있거나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을 잊고 사는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나 예전에 받았던 돌반지 있는데 지금 비싸다는데 팔러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2,000불 근처만 오면 사람들이 와장창 팔러 가고 2,000불 근처만 오면 와장창 팔러 가고 하다가 이제 아예 2,000불을 돌파해 버리고 금 가격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팔래야 팔 사람도 없거든요. 그 정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폭증하는 아예 금에 있어서는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느낌까지 갖고 계시면서 오히려 투자자로서는 네, 또 이 금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네, 대표님으로서는 오히려 금값이 다 오르고 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모습을 네, 보시면서 네.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 6년 거의 6년 동안 유튜브 방송하면서 네, 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완전 초창기 뭐 2019년, 20년, 21년, 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금 투자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금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구독자층을 봐도 다 바뀌었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되게 그 진짜 가격이 저렴해서 뭐 저평가라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저평가였던 거지만 가격이 저평가일 때는 사람들이 저평가인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금은 좀 뭔가 구닥다리 자산 뭐 좀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고 금이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게 있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또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니까 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참 기쁘고 옛날에는 제가 사실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 맨날 악플밖에 없었거든요. 진짜로. 네, 왜냐면 사람들이 금에 관심도 없는데 뭐 얘가 뭐 나와서 뭐 금 몇 배 간다 이런 얘기 하면은 예. 이제 전체가 다 악플이었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런 모습이 그 거시적으로도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단 제 자산이 올라간 것도 기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좋은 접근이십니다. 이렇게 금값을 들여다볼 때 또 한 가지 측면을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중앙은행의 금 보유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외환 보유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달러죠. 네, 미국 국채 형식으로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비중인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뭐 IMF 포지션이라든가 금도 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네, 제가 그 데이터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기업이나 가게와 같은 개인 프라이빗 영역에서도 금을 보유할 수 있지만 잠깐 중앙은행 관점에서 금 보유를 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이 전반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일단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1980년부터 계속 순매도였는데 이게 순매수로 바뀐 게 2010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 대체 왜 중앙은행들이 순매수로 바뀌었을까?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느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제 그 뭐 양적 완화라던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화폐를 푸는 것 때문에 좀 네. 화폐에 대한 신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헤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2년이 통계 작성 이래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한 1년에 한 500톤 정도를 사요. 이전에 그 데이터를 보면. 네. 근데 2022년에는 그거의 2배 수준인 1000톤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도 다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이어졌고 그렇죠. 2025년에도 세계 금융협회에 따르면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 거의 1000톤 이상의 금 매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2010년은 그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2022년은 뭘까? 사실 누구나 알 법하지만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트리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전쟁만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실은 중동 전쟁도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럼 이때 어떤 게 가장 그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정말 뭔가 조급하게 금을 막 쓸어 담듯이 이렇게 하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스위프트 제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그리고 금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어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놨던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미국과 서방이 스위프트 제재를 해서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을 다 동결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달러 거래 자체도 막아버리며 그렇게 동결한 이제 압류한 달러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걸 본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도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달러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안화는 안전할까? 스위스 프랑은 뭐 유로는 따지고 볼 때 미국조차도 그러는데 다른 국가라고 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어떤 국가가 통제하는 자산이 아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사놓자. 그게 5,000년 동안 유일한 자산이 금이었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도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은다. 네, 맞죠. 말씀 주신 그 표현이 아마 오늘 썸네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있는 진짜로 그대로만 그래요. 저희는 썸네일을 따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금이 네. 2,400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면 기원 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부터니까 약 기원 3,400년, 네. 그죠? 기원 400년 정도 전부터 금이 이제 등장한 거죠. 네. 이제 자산 시장 혹은 네. 이제 화폐로서 네.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정학적으로 잠깐 논할게요. 전쟁은 훨씬 지금보다 더 빈번했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이 체제가 무너지고 네. 상당한 수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악수를 하는 과정, 네. 또 중국과 악수를 하는 여정, 네.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네. 개방하는 여정, 이런 여정이 세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굳이 따지면 약 1970년부터 네. 2020년까지가 네. 21년까지가 네. 세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제조를 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 하는 거죠. 네, 네, 네.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미국 설계, 일본 소재, 네. 대만 제조, 시험 공정은 또 어디 유럽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반도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요. 여기 뭐 이런 볼펜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뭐 고무는 분명 말레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죠? 여기 철은 어디서 왔을 것이며, 이 볼펜 하나 만드는데 수십여 수백여 개의 나라를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의 시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음. 이례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전쟁이 없다가 22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전쟁이 지금까지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동 전쟁까지도 네. 불거지고 트럼프는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라고까지 표현했지만 네. 사실 더 오리무중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맹을 더 강화하고 네. 트럼프의 이런 독식 체제에 좀 대응하자라는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 브릭스도 이제 뭐더 확장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음. 역사적으로도 금과 함께한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기간이 네.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확전되고 네. 끊이지 않고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음.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더 확전될 여지도 있겠네 하는 불안감. 네. 그 불안감이 뭘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방위비 증대. 방위비 증가. 예,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대. 네.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져요. 네, 네. 그리고 역시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 속에서 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정학적인 이런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럼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말씀하신 대로 미친 듯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은 네. 그 공공 사이드에서도 네. 이런 불확실성이 더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네. 2013년 이후로 네.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타당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동안 금값이 올라왔는데 포트폴리오 관리를 덜 잘한 네.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국제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땐 한국은 미국과의 그런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달러 화폐 시스템을 보면 처음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기둥이 좀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국채를 다른 국가 동맹국들이 계속 사줘야 그래야 이 달러 체제가 유지되고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국이라는 국가가 만약에 미국과 교역을 할 때 뭐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많이 사주고 그걸로 달러를 많이 벌었으면 그 번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외환보유고에 담아놔야 그 어떻게 보면 달러라는 자산이 아무리 많이 풀려도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시스템 유지가 가능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저는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금을 아예 이렇게까지 안 모을 이유가 있을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다 모으는데 물론 다는 아니죠. 예, 특히 그 아시아 국가랑 동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정말 무섭게 금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2013년 이후로 100톤이라는 전체 외환보유고 양에서 보면은 되게 미비한 양의 금만을 보유하고 있을까? 대부분 달러 자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국가들은 금을 모으는데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네. 코멘트를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좀 드려본다면, 일단 그 당시 2013년 이전에 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 비중을 늘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 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왜 굳이 금을 외환 보유액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외환 보유액의 규모를 축소해 만드느냐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 이후에 어쨌든 중앙은행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못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특히 최근 한
2019년 이래로 이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을 많이 모아왔는데 네.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될 만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환 보유액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 얼마나 네. 될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과 독일이 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더라고요. 한 네. 75%? 맞습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의 75%를 네.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외환 보유액의 75% 금으로 갖고 있다고요. 네. 독일도 그렇고요. 네. 자, 이런 나라들이 또 유로피언 국가들이 좀 비중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 정도 됩니다. 네. 처참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한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네. 금 보유 비중이. 네. 이게 잘한 의사 결정인지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대표님, 작가님의 그 전망에 따르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대응이겠다라는 네.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들을 다 이렇게 좀 해지를 해놓는 어떤 일부분의 그런 방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줬던 자산 그거는 사실 금이었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제 그 런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 하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러시아산 금을 안 받기로 이렇게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근데 금이라는 게 사실은 녹이고 나면 그게 원산지가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의 금을 다 수입해서 녹여다가 인도 금으로 거기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은 분명히 유통될 수 있고 금은 그 자금 출처나 그다음에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수요는 만연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금을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 안전자산인 금을 우리나라도 조금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불안이 레벨업된 건 맞거든요. 네, 예, 그런 국면에서는 그 국면에 맞는 또 외환 보유액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뭐 세계 9위 수준이다라고 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외환 보유액의 구조도 이런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에 맞게 네, 갖춰가는 게 우리 한국의 국부를 네. 또 끌어올리는 또 대응력을 좀 강화하는 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중앙은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제는 바로 중국이죠. 네, 유독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네, 금 보유량을 정말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표면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일수록 사실은 달러 자산보다는 당연히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따질 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패권의 그 경쟁이 붙는 네, 미국과 거의 GDP도 중국이 비슷해졌고 PPP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뭐 미국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정확히 뭐 미국을 이겼다 안 이겼다가 아니라 이전처럼 미국과 그러니까 G1 국가와 G2 국가의 격차가 이만큼 나는 게 아니니 지금은 그런 패권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의 어떤 통화 시스템의 룰을 바꾸는 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통화의 룰을 바꿔 왔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너뜨리고 무언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내놓고 싶다면 그러면 어떤 화폐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냐? 중국은 아마 금을 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필두로 모은 그 브릭스 국가들이 다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정확히 뭐 딱 금만은 아니고 그 금을 포함한 상품 바스켓을 이제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금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안전자산인 것을 넘어서 뭔가 그런 화폐 시스템의 룰을 바꿀 때 사용할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저는 이제 좀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든 브릭스 국가든 간에 이 국가들이 달러에만 의존을 한다면, 네, 특히 외환 보유액의 구성상 네, 달러에만 의존을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뭐 무제한 발행하고 그걸 다 사주는 나라들이 되고, 네, 미국이 또 더 이렇게 도약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네, 그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네, 소위 달러 패권 체제에서 좀 대항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으로써 역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네, 금을 모으는 모습이, 중국이 금을 모아가는 모습이 저는 이거 무섭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네, 이 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된 배경에는 네, 중국이 금을 사 모으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우린 간과할 수 없다. 네, 네, 저는 또 역시 생각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네. 어떻게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금을 정말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천 톤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중국의 금 보유량, 뭐 미국의 금 보유량, 이게 사실은 IMF에 보고를 한 금 보유량이거든요. 네. 예, 근데 중국이 보고를 원래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뭐였지? 그 세계 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 중국이 보고한 IMF에 보고한 양이 한 3천 톤인데 실제로는 한 5천 톤 이상일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 유출입 자료를 보면서 그 중간에 그 보고되지 않은 금의 유입량이 얼마인가, 이게 한 대략 추측컨대 한 2천 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만 그러느냐? 사실 제가 볼 땐 브릭스 국가들이 다 자기가 금 살 때마다 IMF에 보고를 굳이 할 이유는 없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했던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은행들은 또 금을 사면 잘 팔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다 네.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느껴지는 게 금값이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가 지금 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 금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제가 또 금거래소를 운영하니까 정말 금이 없는데, 이거의 기저가 이제 이런 실물들을 그런 큰 손들이 이미 다 가져가고 그 남은 유통 물량 얼마 안 되는 그 금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금 가격이 좀 더 무섭게 올랐던 게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금 시장을 이제 분석하시는 또 전문가로서 네. 또 오랜 시간 금 투자하시고 또 금거래소까지 운영하실 정도면 금에 정말 많이 빠져 계시는데, 네. 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보시고 지정학적 움직임을 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에너지를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네. 금리를 가지고도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변수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금을 통해 오늘 지정학적 변화와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숨겨진 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중국의 공식 부채가 있고 비공식 부채, 숨겨진 네. 부채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도 네. 있겠지만 숨겨진 금 보유량도 또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중국이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2002년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벌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금거래소가 되었고, 예. 그리고 그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 가격이랑 그다음에 이제 코맥스나 LBMA, LME 그쪽 이제 그 런던 금 시장의 금 가격과 비교하면 예전에는 막 프리미엄이 5% 10%막 이랬어요.
그 말은 즉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상하이로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트레이더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쉽진 않지만 실제로는 쉽진 않지만 그 프리미엄이 5% 그리고 정말 심할 때 10%까지 차이가 난다면 그냥 런던에서 금 사서 중국에다 갖다 팔면은 5%의 리스크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으로 전 세계의 금들이 진짜 많이 휩쓸리긴 했었습니다. 중국이 2002년부터 2002년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식 금 보유량도 늘리고 이런 모든 행보가 중국은 금을 아주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주로 뭐 약 1시간 동안 수요 측면만을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공급 측면을 안 봤거든요. 네,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 수요만큼 못 따라간다든가 네, 제약적이 있다든가 음. 그렇게 공급 사이드를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일단 그 밝혀진 데이터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금의 공급이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저는 앞으로 금의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을 두 가지로 뽑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캘 수 있는 광산들 중에 실제로 채산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물론 이건 나중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없던 채산성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채산성이 있는 그 금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캘 수 있는 금강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기업인 뉴몬트나 베리골드도 사실은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의 공급을 더 제약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후적인 측면인데 근데 네. 사실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 트렌드도 좀 약간 바뀌면서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해진 위치에 있지만 여하튼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표적으로 금강 산업 자체가 되게 환경 파괴 주범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많이 규제를 받아왔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애들한테 이제 더 채굴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그때 좀 이제 금강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앞으로 나올 이제 금의 생산량을 더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 문제에 각 국가들이 어쨌든 파리 기후 협약에 동참을 했고 네.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은 전개됩니다. 다만 미국은 탈퇴할래 하면서 네, 맞습니다. 재탈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어쨌든 기후 변화 대응 물론 트럼프 시대는 그것이 좀 미온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그 목표 아래 그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공급은 제약적인데 네, 수요는 더 늘어나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 프라이빗 섹터들도 네, 금을 또 사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정하면 공급은 제약적이고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네. 보면 이 금 가격의 움직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이클 상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아, 그러게요. 예, 사실 제일 가치 있는 네. 금은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네, 그죠? 그 투자 방법이나 또 금거래소도 운영하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금 거래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금거래소, 네. 스테커스입니다. 네, 스테이커스 링크나 이런 것들도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네,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냉철하게 네, 부정적 요인이 하나 있을 수 있다. 네,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네. 비트코인주의자고 그리고 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네.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법에 의해서 현재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네.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각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주들이 스스로 네. 비축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게요. 근데 이게 항상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도 갖고 있는 비축 자산을 보면 그게 쉽게 말하면 외환 보유액인데, 네. 그죠? 외환 보유액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네. IMF 포지션이 있고 SDR이라는 네네. 특별 특별 인증권이 인증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근데 SDR이나 IMF 포지션을 건들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러면 갖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갖거나 네. 아니면 달러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갖거나 네. 하는 게 테크니컬하게는 그게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비트코인을 갑자기 삽니까? 그렇죠.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네.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만 간다면 네. 법 개정이 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 또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는 다른 중앙은행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분명 저의 의견은 미국 연준의 외환 보유액의 75%가 금이니까요. 네. 금을 다 팔아서 비트코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일정 부분이라도 금을 팔아야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네. 실제 비트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작용할 때 네. 금 가격은 오히려 일시적으로라도 대폭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저는 올해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내겠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금 가격을 더 많이 키우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이제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열광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기저에는 금을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을 사겠다의 부분이 많을까? 아니면 달러를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을 사겠다의가 많을까를 보면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고 각국의 이제 투자자들과 투자 기관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건 달러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달러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 이제는 많이 잃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지금보다 더 신뢰를 많이 잃고 가치를 잃는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디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다른 자산으로. 네. 예,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도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각 개인이나 투자 기관들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게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이고 그 중에 일부가 금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전은 달러 가치 하락에 이제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보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생각보다 금이 더 많은 수혜를 볼 거냐 이제 요거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진 결과지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금에 매몰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암호화폐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시스템도 그렇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고 우리가 앞으로 뭐 CBDC 세상이라던가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그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할 거다. 근데 이 비트코인 두고 보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지갑은 누가 어떤 지갑에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다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투명성이 결국엔 비트코인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기 힘들어지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국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성대로 네, 똑같이 이 대중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금의 형태로 현금의 형태로 네. 추적이 불가능한 네, 그런 형태로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탈루 네, 목적도 맞습니다. 있겠죠. 어쨌든 저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접근이시고요. 다만 이 네.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쨌든 금 가격이 우상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뷰에 해당하는 근거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누구도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바뀌고 네, 그리고 보유하는 여정에서는 네, 일시적으로라도 네. 금 매도가 이어지는 거죠. 아, 현물 금 덤핑이 예를 들면 1960년대 보면은 예. 골드풀이라고 해서 미국이 금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이제 유럽 국가들 14개국인가 모아가지고 금을 이제 잔뜩 던졌던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하락 안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진짜 금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갖고 이게 네네네. 맞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얘기 나온 게 아니고 네, 제가 고민하면서 네네, 이것도 도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연준의 리저브를 보면 그 리저브 안에 75%가 금인데 네, 그러면 나머지 25%를 움직여서 음.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네, 근데 75%에 해당하는 금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비트코인을 담으려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금사하면 현금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네,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네, 법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해질 때는 네. 금을 매도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음모론이긴 한데요. 네, 그 미국 포트너스에 예. 금이 없다라는 음모론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뭐 아마도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이 영상이 만약에 해외까지 퍼지게 된다면 네. 댓글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 미국은 금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금이 없어서다. 아,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신 거죠? 네. 할 수가 없다. 그 말씀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금에 대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금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나 지정학적인 움직임도 좀 같이 들여다봤는데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토론답게 의견도 주시고 또 제 의견도 드리고 네, 참 재밌게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는데 네, 제 토론은 처음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토론하신 소감, 토론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가면 이제 쭉 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네. 이게 이제 항상 반복된 패턴이었는데 네, 저는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금으로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하나 더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오히려 유익한 되게 저가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저 역시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네, 이 토론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시장을 볼 때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없도록 네, 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저도 도움됐고 작가님도 도움이 됐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금거래소 네. 그 스테커스. 스테이커스의
그 상세한 내용을 네. 고정 댓글에 역시 남겨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또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